지방 재정 개편에 따른 약인가 독인가에 대한 2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지난 그 9일 날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네, 요즘에 그 국회에서 또한 뭐 전 국민의 개헌에 대한 그 논의가 많이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헌에 따른 지방 그 재정 개편에 따라서 어떻게 무슨 연관성이 있나? 우리 교수님께서 좀 짤막하게 좀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번 지방재정 개편 관련해서 그 국회에서도 지방재정 개편 특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서 가동 중이고요. 예. 이제 현재 그 탄핵 이후에 그 개헌 논의가 정치권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확산이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그 시민혁명, 국민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이 굉장히 큰 정치적 격변 과정에서 개헌이 추진된다면은 그 과정에서 과연 그 지방정부, 우리 지방자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서 이것을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그 미국과 그 저희 우리나라와 그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이 상당히 많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과 같은 그런 그 지방자치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럼 개헌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예, 이번에 그 중앙정부가 내세운 그 지방재정 개편안은요,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 제대로 된 지방재정 개편을 하려면은 우선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 세수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빼놓은 상태에서 지방재정 개편안 그건 굉장히 그 우리가 뭐 시체말로 말하면 뭐 뭡니까? 그 안고 없는 찐빵 아닙니까? 그죠?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지방정부에 대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세금만 늘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방교부세가 현재 국세의 19.24%로 돼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떼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준다라는 구조인데 그것을 부족하니까 국세를 더욱더 늘려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돈 나눠줘야 됩니다. 라면서 국민들한테 이중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거는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렇다면 이제 국민들은 이중적으로 더 고통을 또 받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세금을 무조건 늘리지 말라가 아닙니다. 세금을 필요하면 늘릴 수 있죠. 그런데 늘렸을 때 그것에 대한 확실한 그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면서 늘려야 된다. 그게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런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는 뭐냐? 미국 같은 경우를 참고할 수가 있어요. 미국은 이게 연방 체제로 해가지고 이 연방세뿐만 아니라 그 주정부 자체에서 그 주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징수하거든요. 그것을 다 그 주정부에서 그러니까 주 헌법으로 조세의 종목을 다 정합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담보하는 장치로 파산 선고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그 헌법상의 조세 법률주의라는 것이 돼 있어가지고 지방세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들이 합의해서 법률안을 만들지 않으면은 지방세에 단 하나도 못 만들어요. 이것을 바꿔서 지방의회에서도 필요하면은 지방세를 새로이 만들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고 세율도 조정할 수 있고 이렇게 바꾸는 것이 이제 조세 법률 조례주의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헌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게 이렇게 파격적인 재정 권한을 부여했다면 마구 세금을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권하죠. 권한이 있으면 책임도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책임을 담보하는 장치로 우리도 미국 같은 파산 선고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현재 뭐 파산 선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부작용도 많이 있고 특히 이제 그 성남 같은 게 모노토리움인가요? 네, 모나토리움이라고 해가지고 2010년도에 그렇게 또 용인 같은 경전철로 인해 가지고 호화청사를 졌다. 경전철로 인해 가지고 많은 논란이 돼 있었습니다. 그럼 그 어차피 우리 염 교수님께서는 이제 성남시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그 모나토리움인가요? 예, 모나토리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좀 간략하게 좀 그 설명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벌써 오래된 일인데요. 6년 전에 2010년도 7월인가요? 그때
그 새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신임 시장인 이재명 시장이 갑자기 그 모노토리움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지급유예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이것도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이제 파산 직전에 나 돈 못 갚는다 채권자들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게 이제 모노토리움인데 이 당시에 이 파산 선고라는 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원래 이제 파산 선고라는 것이 여러 가지 그 재정 진단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이 개입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도 파산으로 갈 때 법원이 많이 개입하지 않습니까? 또 채권단이 그 진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정말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인데 과연 이 자산으로 이 부채를 기간 내에 부채를 청산할 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다 이제 그 분석한 다음에 도저히 그 부채 청산이 어렵다 하면은 이제 청산 절차에 파산 선고를 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구조조정을 통해서 워크아웃 작업을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 2010년도에 신이 이재명 시장은 전혀 그런 절차가 없었어요. 그냥 갑자기 내부적으로 이렇게 뭐 회계 분석 이렇게 해 보더니 뭐 정황상 우리가 또 돈 갚을 여력이 없다.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스스로 지급유예 선언을 해버린 것이거든요. 이건 다분히 이건 행정적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요. 이건 하나의 정치적인 쇼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같이 파산 선거 제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파산 선고를 하려면은 개헌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파산 선고 제도라는 것은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법률,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영할 수가 있고요. 근데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또 지방자치 그 조례에 따라 그러니까 파산 선고 제도 자체는 이제 상위 헌법에 규정된 게 없어요. 단지 저는 이제 그 파산 선고 제도 같은 걸 운영을 하려면 그 우리 파산이라는 거는 독립 재산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회사가 왜 파산할 수 있습니까? 회사라는 게 법인으로서 그 다른 주체들과 거래처들과 독립된 재정상의 주체라는 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 차원에서 파산 선고라는 것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럼 현재 지방자치단체 구조하에서 파산 선고 제도를 운영한다? 사실상 그것은 구조적으로 문제예요. 그건 쇼에 불과합니다. 왜냐? 전체 세수의 80%를 중앙정부가 쥐고 있고요. 국세. 를 쥐고 있고 그것을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력 지수라는 어떤 그 이상한 잣대를 가지고요. 공식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요술방망이입니다. 이제 행정자치부에서요. 상당히 요술방망이처럼 주물럭 해가지고 줄 세우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자치단체에는 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하는 이런 그 지방재정력 지수라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교부세니 그다음에 뭐 보조금도 굉장히 자의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구조 하에서 파산제도라는 거는 상당히 어불성설이에요. 중앙정부가 모든 돈을 틀어주고 시혜적으로 나눠주고서 그것을 받아먹고서 쓰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 보고 파산제도를 운영하라? 웃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고등학생, 대학생인데 자체 수입은 알바해가지고 뭐 한 달에 뭐 몇십만 원 용돈이나 겨우 벌고요. 주 생활비를 부모님이 다 이렇게 뭐 보장을 해주는 이런 구조 하에서 야 네가 한 달 수입 얼마고 네가 그거보다 더 썼으니까 너 파산해 그 자녀한테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파산 선고라는 거는 독립적인 재정력을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때 그 권한을 잘못 행사해가지고 그 재정 상태가 방만하게 운영돼가지고 적자가 누적이 되면서 자산이 채무보다 훨씬 부족해서 부채가 누적되면서 부실을 한 그 상태로 빠졌을 때 그 파산 선고가 가능한 것이지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파산 선고 제도라는 거는 사실상 어불성설이죠. 네, 지방재정 개편에 따른 이제 이번에 정부에서 그 뭡니까 배분 방식을 이제 좀 개정을 했습니다. 현재 그 재정력이
20%에 30%로 예, 이게 상향했단 말이에요. 예, 배분 비율을 예, 올리려고. 배분 비율을 그러는 거죠. 올렸는데 예. 아직 시행이 안 됐죠. 안 됐는데 이제 진행 중이라서 내년부터 이제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는 2017년부터 거죠. 하겠다는 네. 건데 그럼 그 방금 그 언급했듯이 그 재정력에 대한 그 프로테이지를 10% 정도 올린 거에 대한 그런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예, 재정력 지수라는 것을 강화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그 우리나라에서 그 중앙정부가 네. 이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나눠주는 연간 지방교부세가 약 34조 원이 되고요. 네. 참고로 이제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이 약 45조에서 50조 원 사이, 네. 뭐 많게 이제 50조 원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 교부세와 보조금으로 약 8, 90조가 일단 그 자치단체에게 뿌려지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 특히 지방교부세하고 또 이제 조정교부금이라는 건 또 광역자치단체가 또 이제 각 뭐 경기도 같은 경우 한 2조 5천억 정도가 이제 각 그 기초자치단체에 뿌려지고 있거든요. 그걸 배분을 할 때 사용하는 그 기본 잣대가 이제 재정력 지수라는 것이거든요. 특히 조정교부금 할 때 그 재정력 지수의 비중을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재정력 지수가 특히 이게 관선자치단체장, 그러니까 관선시장 군수 시절에 예, 다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이전에, 예, 옛날에 시행됐던 거죠. 수십 년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현재도 큰 틀의 변경 없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계산 공식들을 보면요. 뭐 시민 입장에서는 그런 그 세부 공식 뭐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요. 이게 사실 뭐 주먹구구식이라는 걸 상당히 느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중앙정부가 특정 자치단체에게 교부세를 더 주고자 한다면은 얼마든지 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줄 세우기를 하고 길들일 수 있는 수단으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예, 국가 보조금 이제 배분 방식에 따라서 이제 인구수와 예. 또 징수 또한 뭡니까? 예. 징수 실석이죠. 지방세 징수 실석. 그리고 재정력을 이제 보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력이요. 그게 이제 일반 시청자들이 보셨을 때 그 내용을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과 또한 거기에 따른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정부에서 변경하려고 하는 그 비율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돈을 나눠줄 때 또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시군에게 돈을 교부세라는 거를 그러니까 교부금이라는 걸 나눠줄 때 그 기준으로서 재정력 지수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그 특히 광역자치단체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게 돈을 교부금을 나눠줄 때 이 재정력 지수를 더 강화하겠다. 사용 기준으로 강화하겠다. 이 문제가 결국은 이 기초자치단체장 같은 경우 이제 의회도 그렇고요. 다 그 당적이 있는데 이 여당과 야당의 차이에 따라서 이것을 그 돈을 누구는 더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는 자의적 잣대로 사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특히 야당 당적을 가진 자치단체장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많이 대두됐지만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폐지를 요구했던 게 그렇기 때문에 그 저는 지방재정 개편의 기본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을 조례로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돼야지 된다. 고 보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시혜적으로 교부금이나 형태로 돈을 나눠주는 이런 구조를 계속 끌고 가는 한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 문제 그리고 돈을 방만하게 쓰는 문제는 계속 발생합니다. 왜 돈을 방만하게 쓰는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냐면은 우리가 뭐 시민들도 많이 그런 생각을 하죠. 뭐 정부 돈은 주인 없는 돈이다, 눈먼 돈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그 학술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된 사례예요. 유명하게 그 끈끈이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플라이 테이퍼라는 용어인데요. 미국에서 이 그 자치단체의 그 재정 상황을 분석해서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방정부가, 자치단체가 그 세금을 100원이라는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제 뭐 도로도 건설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100원이라는 세금을 걷었을 때, 만약 70이라는 돈을 지출을 해가지고, 그 재정 지출을 해서 지방 공공재를 만든다면요. 예. 그 똑같은 돈을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이라는 형태로 받아가지고 100원을 받아서 시정부가 사용한다면은 70이 아니라 80, 90만큼의 공공재를,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이런 데 공원 만들고 뭐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소비를 더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방정부가. 네. 그러니까 주인 없는 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교부금이든 지방정부가 시민들에게 직접 거둔 세수든 간에 똑같이 세금에서 나온 돈인데 이것이 중앙정부를 거쳐서 교부금이라는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100원이 나왔을 때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라는 형태로 시민들한테 100원을 걷었을 때 어느 쪽에서 돈을 더 자치단체가 돈을 더 흥청망청 쓰냐면은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이라는 형태로 돈을 받았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남시만 해도 뭐 3대 무상복지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이 뭐 청년 배당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현금을 풀어대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한번 시민들도요, 이게 한번 돈 맛을 보면요, 한번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중독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교부금 받은 돈 가지고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무상복지 사업들을 이렇게 마구 늘려가는 이런 구조, 시민들도 거기에 영합을 해가지고 내가 받으니까 좋다. 이걸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아니 어차피 그 국비나 지방세를 부과하시는 분들은 시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다 시민 주머니에서 나온 돈인데. 시민이 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국비 돈이 공짜다, 그냥 눈먼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좀 착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정부가 필요한 돈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해가지고 징수를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방만 운영을 통해가지고 부실한 결과 발생했을 때는 그 경영상의 책임을 자치단체장이 지도록 하는 이런 파산 선고제도를 운영하면 지방재정 개편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방재정 개편에 따른 이제 특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으시고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쪽 특위 관계자, 국회에 있는 관계자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뭐 교수님께서도 들어보셨지만 그 인터뷰 내용과 뭐 상반된 일이나 아니면 상반되게 뭐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중앙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대로 그 지방재정 개편한 대로 원한 대로 가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언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탄핵이 의결이 됐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개헌 논의가 진행이 될 텐데요. 그 개헌의 한 큰 축이 바로 지방자치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개편을 어떤 국세, 법인세라든가 부가세를 이렇게 늘려서 거기서 세원을 마련해서 지방교부세를 지금 뭐 19.24%인데 그것을 국세에 뭐 20%, 25%까지 늘려가지고 지방정부에다 뿌리겠다. 이것은 지방재정 개편의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 얼마나 힘든데요. 이렇게 세금 자꾸 늘리겠다라는 방향 가면요, 국민들 또 촛불 들고 광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를 탄핵하려고 들 겁니다. 국회 해산을 해가지고 세금 줄이라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잘못 착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촛불 집회를 통해서 탄핵을 성공시킨 것을 무슨 국회라든가 정당, 여야, 특히 야당이 승리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 야당 지지 않습니다. 냉철히 봐야 됩니다. 국민들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세금을 줄이는
감축 관리를 추진해야 된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